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자기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하고 달라서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다든지 이럴 때 그거를 분명하게 상대방한테 잘 전달해줘서 그 사람에게 공감을 끌어내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옛말에 말싸움에서 이길수록 친구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 자기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말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싸움에서 이길수록 친구를 잃는다는 거는 자기 주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입만 열으면은 도대체 이겨먹을 재간이 없어. 지 말만 맞대. 그런 얘기들 가끔 하시죠. 어디 가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을 보면은 또 저만 잘났대. 그리고 누가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각을 막 강하게 대시하고 사람들과의 말싸움에서 이기냐면요, 정치꾼들이 그래요. 대체적으로 정치꾼들이 그러죠. 그 다음은 누굴까요? 목사님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많은 생각을 전달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반응할 수 있는가를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듣는 청중들 중에는 그 말을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말을 해? 이래버리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대체적으로 남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무명 씨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싸움에서 이길수록 친구를 잃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말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이지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자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건데 이 자기 주장을 보시게 되면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 인식, 자기 감정 읽기를 했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피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감정 상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내가 균형을 딱 이루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피드백을 할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 감정을 내가 읽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막 얘기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적대시 되면서 막 부딪혀질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와 따뜻함,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도 그거를 따뜻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성적인 느낌. 여러분들 이 성적인 느낌 요새 잘못하면 뭐가 돼요? 성폭력. 성적인 느낌, 성희롱. 성희롱이 돼버리죠. 이게 이제 막 행동으로 나가면은 이제 폭력까지 가는 건데, 성적인 느낌 같은 거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능력인데, 이 성적인 능력이 표현을 할 때도 참 이렇게 보니까 뭐 아름답습니다. 풍겨지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제가 어떤 신선함을 참 느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오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나는 굉장히 좋은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게 이성이거나 그럴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희롱이라고 생각하면 희롱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되고 여자도 남자 성희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자들이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남자를 봤는데 뭐 허벅지가 튼실해, 이거 성희롱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냥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남자들의 힘은 뭐 허벅지에서 나온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여자들도 훑어보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보고 이 여자가 사람을 왜 무아래로 훑어봐? 이렇게 돼버리면은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희롱이 여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힘을 갖고 있어요. 뭐 어떤 기업체라든지 단체 같은데 여자가 더 윗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를 보고서 역시 젊은 사람이라 봐도 뭐 힘이 있어 보여. 이거 그 사람 둘이 잘못하면 성희롱이에요.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잘 표현 못하겠다면 아예 입을 다무시는 게 나은 거예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멋지십니다. 이런 게 괜찮잖아요. 멋지십니다 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멋지다 그러면 그걸 비아냥거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실제 내가 나를 멋지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멋지십니다 그러면 누구 비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느낄 때, 그 어떤 상황을 보고 느낄 때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표현할 때 뭐가 있냐면 내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믿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소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솔직하게 표현도 이게 내가 균형이 잘 맞춰져 있을 때는 솔직하게 표현한 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 믿음과 생각이 소신이 삐뚤어져 왜곡되어져 있을 때는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면 잘못하면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고 표현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라도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박종숙 목사님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박종숙 목사님 목회 그 철학의 기준은 균형이에요. 균형. 이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균형을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고집과 소신은 다르다였어요. 고집과 소신은 다르다. 그러니까 고집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막 강력하게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신은요, 내가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나가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해보고 잘못됐을 때는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게 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은 가서 머리가 터질 줄 알면서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느 성씨가 고집이 엄청 시다. 막 무슨 뭐 똥고집이다. 이건 꺾어 먹을 수도 없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난 도대체 고집이 뭔가 그랬어요. 고집은요,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가요. 예, 이게 다시 회수하지를 못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더라고요. 근데 소신은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피력하는 거. 이것이 네? 아집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만 막 맞다고 우기는 거. 고집은 비슷한 거죠. 아집하고. 근데 아집은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게 굉장히 강하죠. 아집이라고 그러면. 왜 자기가 자기의 그 자기만의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우기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집착? 집착? 똥꼬집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집하고는 고집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집은 자기만의 주장이. 예, 자기만의 주장. 그러니까 아집은 그야말로 나 아짜예요. 나 아짜. 그 다음에 셋째는 사적인 권리를 지키는 능력이에요. 사적인 권리를 지키는 능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뭐를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수락하면은 내가 분명히 큰 피해가 오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기 싫어서 발생되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을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다 사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절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자기가 서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의 특성은요, 수줍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감정과 믿음을 직접 표현하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독설을 퍼붓지 않습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수줍어하지 않아요. 수줍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신이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감정, 그 다음에 내 믿음,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빅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상대방이 잘 안 받아들이면요, 막 부딪혀서 싸우죠. 이게 공격적인 태도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해버리면 말싸움을 하면 많은 친구를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히 자기 주장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자기 주장이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동시에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와 반응에 민감하게 받아주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조금 좀 정돈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내세우면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아니요, 받아주는 사람하고는 소통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부딪혀요? 안 받아주는 사람하고. 우리나라는요, 토론 문화가 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3가지 안건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두 사람이 의논을 하면요, 다 박살이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네 생각도 안 되고 내 생각도 안 되고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뭐예요? 네 생각도 인정하고 내 생각도 인정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대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토론을 하다가 부딪혀버리면요, 문 열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씨, 재수없는 인간, 이러고 나오잖아요. 아니,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을 때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다를 수 있으면, 아, 이런 부분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거고 나는 맞아. 그러니까 다시는 그 사람하고 같이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게 돼요. 이게 토론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론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민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잘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적절한 수준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는 감정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 능력이 있어야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한테 지금 어떤 감정이 내 이면에 깔려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행동과 언어를 쓰기 전에 내 내면에 진정으로 있는 그 숨어있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목회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목회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애기 젖을 먹일 때,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마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애기가 뭐를 해요? 설사. 안 해보셨어요? 엄마가 매운 음식 먹으면 애기가 먹고 설사해요. 그 젖 먹으면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엄마에게 어떤 음식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 젖의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뭐 어떤 성도가 뭐를 해갖고 나를 엄청 속삭이고 교회에 문제를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막 듣고 내가 막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설교를 다 준비해갖고 올라가서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요, 이게 남아있다가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예요? 꿀을 먹으러 왔다가 독을 먹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인식을 잘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지,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이 막 노여움 같은 서운함이 막 내면에 쌓여 있는 것이 지금의 오늘의 말씀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잘해서 지금이 때인지 아닌지 이거를 해야 되고, 내 감정이 인식되어 있지 않고 내 감정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회자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놈의 말이 한 번 나오면 주워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글은요,
썼다가 내가 회수하면 돼요. 근데 말은 어때요?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속히하라는 거예요. 많이 듣는 게 사실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충동 조절이 있어야 돼요. 이 충동 조절이 왜 있어야 되나요? 반대 의견들하고 부딪힐 때 사람은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반대를 하면요, 일단 벽이 탁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가 강경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예요? 분노의 감정으로 부딪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렇게 적이 생겨갖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감정적으로 딱 부딪혀버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감정이 오픈되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요, 콩을 갖고 파치라 그러대요. 네 이래요. 근데 콩을 갖고 콩이라고 하는데도 이러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그 벽 앞에서 딱 문이 닫혀버리면은. 그 다음에 셋째는요, 자기 권리를 옹호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피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전도하러 나갈 때 책임져야 되는 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논쟁에는 뭐예요? 네가 맞냐 틀리냐 그러고 그거 갖고 계속 하다 보면요, 핵심은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 감정만 막 부딪히는 게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서는 절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계속 거부하면요, 아 네, 그러고는 얼른 그 자리를 비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는 좋은 감정으로 다시 해서 뭐 이 사람을 3번, 4번 만나서 그 감정의 벽이 풀어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지, 거기다 대고 내가 이겨먹겠다고 막 해보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 또 뭐예요? 자기 감정에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대 의견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을 그 사람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반대 의견을 내 의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라와야 되겠죠. 이건 리더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사님이 단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 교회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얘기했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안 따라와. 그럼 괘씸한가요? 대부분 괘씸해야죠. 막 믿음도 없고 막 그냥 막 부정적으로 막 부딪혀버리잖아요. 그런 방법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에 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생각과 그 소신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했는가를 돌아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를 수 있는 그 올바른 자기 주장을 잘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주장과 공격적인 태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요, 저를 보고 자기 주장을 되게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자기 주장을 잘한다고 좋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기 주장이 세대. 저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세다, 이 소리는 뭐냐면 분노의 감정을 제가 잘 조절 못한 거예요. 이게 반대 세력이 있을 때 분노하지 않고 풀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분노의 감정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맞는 얘기를 했어도 그게 다 가버리고요, 뭐만 남냐면 나하고 부딪힌 감정의 뿌리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은 자기 주장만 세가지고 지 말만 맞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분노의 감정, 공격적인 그 자세를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자기 주장을 하려면.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혼돈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상대에게 입력시키고 이해를 시키려면 뭐예요?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쟁으로 치면 설득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겼다는 얘기인 거죠. 설득당했다는 얘기는 승복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분노, 공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공격성하고는 철저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은 자기의 믿음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고려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했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고려하는 거. 그러면은 공격적인 자기 주장은 어떤 유형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는 사람이 이게 공격성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성향이 좀 여자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좀 강하지 않으세요? 남성성, 이게 여자 남자라는 말은 좀 잘못된 거예요. 여성성, 남성성이에요. 네. 그래서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 약간 자기 주장이 공격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성인 사람은 약간 수동적이죠. 이렇게 수동적으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격적인 태도는요, 왜 안 되냐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막 들이받고 덤벼서 전쟁이 나서 싸울 때는 뭐가 목적이에요? 이기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적이 돼버리면은 절대 내가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적합한 저기를 찾는 거잖아요. 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집요하게 자기 맞대는 거예요. 막 집요하게 그 사람을 막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 꺾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꺾이면 나중에 아우 알았어 그렇다고 하세요. 그게 꺾인 건가요? 아니죠. 너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아주 아이러니한 건요, 자기 주장한 사람들 기분 들어. 이게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납득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나를 자기가 그냥 알았다 그러고는 물러나는데 자기를 무시한 것 같은 그런 아주 묘한 기분이 남죠. 이런 공격적 자기 주장은 이런 문제를 갖고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태도는 쉽게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협박을 하거든요. 말 속에 협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가 힘을 가진 자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은요,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같은 편이 되어줄 지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회적인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혁명을 해야 되고 어떤 거에 이렇게 할 때 명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명분. 사극에서는 특히 명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피력을 했을 때 의미가 있어야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다시 공격성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상 행동까지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소망이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관찰시키면서도 뭐 한다고요? 관찰시키는 거예요. 맞죠?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 그 소망이나 생각과 이런 비전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해서 그 사람이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철시키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자기 주장과 공격성이 구분이 돼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별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제 문제 속에서 참 깨닫는 게 많더라고요. 저를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나무는 부러진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대나무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그런데 갈 때는 유들한 것 같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나 자기의 소신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는 뚝 부러지면 못 쓴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막
이게 다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똑 부러지나요? 아니죠. 막 결이 그냥 막 찢어지고 완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보다는 갈대의 그런 유연함도 배워라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잘났다고 뭐라 그러는데 젊어서 되지. 뭘 객기지. 나는 부러져도 독야청청 대나무다 그랬어요. 대나무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논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 맑은 물 고기 너무 안 노네. 아, 그 맑은 물하고는 좀 틀려요. 그 맑은 물하고는 틀린데 뭐냐면 우리가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물은요 너무 맑은 물이 아니라는 게 고기가 모일 때는 먹을 게 있어야 모인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폭음을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맑아갖고 그러고 있으면은 고기가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나는 죽어도 독야청청 대나무고 맑은 생수 같은 이게 완전히 정말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거죠. 그랬다니까요. 제가 30대 때.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지금도 저를 보고요 좀 유하게 부드럽게 보인다라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깐깐해 보인다 그러지. 근데 살이 안 쪘을 때는 더 했겠죠. 저는 살찐 게 좋아요. 살이 찌니까 사람이 좀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살이 안 쪘을 때 이렇게 마르고 그랬을 때는 별명이 사감 선생이었어요. 그냥 깐깐해서 찔러서 물도 안 나오게 생겼다고. 근데다 대고 나는 대쪽이고 송죽이고 아주 맑은 물이고 이러고 뻗뛰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 뭐는 있냐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소리는 해요. 이게 올고드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이 옆에 있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흉 보셔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 수동적인 태도가 있어요. 자기 주장에. 이 수동적인 태도는 뭐냐면요. 남들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덮어두고 불편한 상황을 피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사실상 그렇죠. 잃어버리고 남들에게 이용을 많이 당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자기 말 안 하고 어디 가서 얌전히 있고 많이 잘 듣기만 하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수동적인 그 자기 주장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래.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말을 안 하고 있지. 가만히나 있으면 들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고 싶어서 입 다물고 있는 거든지 아니면 네가 말하는 게 참 그렇다. 그래서 이미 한 수준이 올라가서 그걸 그냥 허허 그리고 받아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허허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이해하니까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몰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땐 뭐야 그냥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럼 그냥 중간이나 가겠다 그러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명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사람 형태가 둘이에요. 두 형태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도 두 형태가 되겠죠. 자기가 소신과 생각이 분명하고 신념이 분명하게 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지 생각만 맞다고 팍팍 우겨대는 사람. 이게 다 이렇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해보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분은 좀 약간 이런 유형의 형태이구나. 뭔지 이렇게. 그래서 수동적인 태도와 올바른 자기 주장은요. 사실은 수동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태도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자기 주장 훈련이 되면요. 이 사람은 건강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동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얘기를 그냥 듣거든요. 이해하는 능력이 또 이 사람들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너무 이렇게 하고 의식하고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이면서 이 공격적인 사람,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수동적인데 공격적이야.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아무 불평이 없어. 다 그냥 뭐 받아들이는 것 같고 아주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서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내면에 혼자 표현 안 하는 대신에 나는 늘 착취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심이 있어요.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서 적개심을 품게 돼요. 그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관철시키고 어떤 목적을 하는데 그 공감을 얻어서 함께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하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으니까 나는 또 착취당하게 생겼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에 뭐가 생기냐면 반항심? 이렇게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딱바닥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가 온전한 마음으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순종 잘한다 할 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순종을 하는 건지 그냥 수동적인 자세 때문에 그냥 아이 더러워서 이러고 가는 건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냥 수동적인 사람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참는데 한계가 있고요. 어떤 시점이 되면요, 이게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올 때 끝까지 자기 주장을 건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엉뚱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통, 그동안 적개심, 막 이런 게 막 눌려있던 게 팍 튕겨. 여러분 용수철이 어때요? 눌리면 눌릴수록 튕겨오르는 힘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팍 지 안에서 누르고 있다가 터질 때는요, 상대방이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 방식이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사람이 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요, 잘못하면은 아주 뒤에서 칼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고 내가 뒤에만 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사람을 막 모함하고 다니고, 그죠? 당짓고. 여러분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만이에요. 바깥에서도 보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수동적이잖아요. 의견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다고 이야기하면 딱이 맞아. 자기 주장 능력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내가 수동적이었구나. 그러면 왜 그랬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장과 생각을 사람들 앞에 표현할 때 내가 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내 어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럽고 이래서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내 생각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눌려있고 내 생각을 피력하지 못했으니까 상대방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내 생각을 생각해주지 않잖아요. 내가 표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늘 나는 무시당하고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대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서운하고. 이게 막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적정하게 좀 만만하게 해볼 수 있는 상대는 안갚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적인 자기 주장을 보게 되면요, 지나치게 자기만 내세우다 보이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밝히거나 개인의 소망을 쟁취하는 방식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붉어지고 자기 생각을 밝히는 내가 원하는 그 소망만 쟁취하겠다는 거. 그걸 굉장히 자기 의도적인 거죠. 자기 주도적인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렇게 나가는 것도 이것도 건강한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공격성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요거를 쟁취를 해야 되는데 한 발짝도 내가 물러나면 안 돼. 이걸 절대 해야 돼. 그러면 왜 상대방을 막 협박을 해서라도 내 거를 쟁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주장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신고하던 교회에서 이제 그 합병 문제가 있었어요. 합병 문제. 두 교회가 합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교회의 그 이제 부목사로는 제가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리드를.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연합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두 교회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다른 목사님 밑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여러분요 상상보다 어렵습니다. 이 신앙이요 이데올로기보다 무서워요. 그리고 그냥 일단 안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일단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나하고 다르고 뭔가가 우리의 이권이냐 막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해서 연합 수련회. 그래서 저 양평에 이제 리조트를 얻어가지고 그 리조트 전체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 교인을 합치니까 몇백 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거를 저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침대에 가서 딱 누우면요 이 등 위에 딱 가서 붙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미련한 게 너무 힘들면 나 힘들다고 하면 되잖아요. 전혀 저 벽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들이받고 울어 눈물 뚝뚝 흘리고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사람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힘들다는 표현을 못하고 왜 벽 구석에 가냐고요. 구석으로.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머리를 이렇게 푹 쳐박고서는 그냥 눈물 혼자 툭툭 흘리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상태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수련회를 이끌어 가는데 회의를 하는데 아무리 제가 좋은 안건으로 퍼펙트하게 다 해갖고 가서 해도요 딜이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딜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세요. 장로님들.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 장로 안수 집사인데 장로님들은 아니었어요. 안수 집사 한 사람 중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꽤나 자기 간에는 똑똑한 거예요. 그쪽 교회에서는 뭘 갖다 기획하고 이러면은 그분이 했던 거예요. 저는 모르죠. 일단 교역자로서 그런 걸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그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플랜을 전부 다 쫙 얘기를 하잖아요. 저한테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적이 될 일이냐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의견을 반영을 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가서 이제 그쪽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막 문제를 막 제기를 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일차적으로 초안을 짜서 이런 플랜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생각해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했지 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보니까 자기 서울대 나왔대. 지금 생각하면 서울대 나온 게 뭔데?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대비에 그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일단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확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니까 얘기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딱 다물고 앉았다. 이게 수동적인 거죠.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말하자면 이따가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 만나서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저를 어디를 칠까 하고 말하자면 칼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만나서 얘기했죠. 제가 약간 좀 남자 같다 그랬잖아요. 남성형. 집사님 우리 딱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이는 이제 제가 더 먹고 그랬으니까. 내가 집사님 제가 어떻게 또 그런 일을 해오셨는지는 제가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집사님 의견을 제가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었던 건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집사님하고 얼마나 저한테도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니까 이분이 머리는 있느냐 마니까 알아듣잖아요. 이게 자기를 인정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쫙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랑 호흡을 맞춰서 일을 잘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 정말 막 자기가 더 좋아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일단 부딪히는 벽을 탁 쳐버릴 때는요. 아무리 좋은 거를 얘기해도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럴 때는 그 사람 마음을 가서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대로 갖고 있던 어떤 자기 그 프라이버시,
자기에게 알아줘야 돼. 네,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의 이제 장점을 보게 되면 수동적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거나 표현하려 해도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한 발 물러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그냥 이러면서도 그냥 마지못해서 받아들여주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제대로 내세우지도 못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나는 항상 피해를 보고 끌려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패배감에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은요, 이 수동적이면서 공격적인 사람은 용광로 안에 기름 거적을 쌓아놓은 격이라서 금방이라도 불이 붙듯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제가 이제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죠.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딸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혈액형은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A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혈액형에 보면 A형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형을 갖고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누면서 A형을 굉장히 이렇게 눌렀어요. 깠어요, 말하자면. 그래갖고 뭐 소심하고 뭐 하여튼 그냥 막 그런 사람들로 막 그렇게 막 내리 눌러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A형이 많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속이 깊다라고 봐요. 그리고 많이 생각해요. 그 사람들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많이 의식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갖고 가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면 괜찮은데 자기도 부정적이면서 상대방의 감정만 읽으니까 남의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그래도 A형들하고 코드가 잘 맞아. 딸도 A형이에요. 남편도 A형이고 뭐 저는 친한 친구들이 다 A형이에요. 그게 저랑 잘 맞나 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있다가 엄마 가만히 숨어 있다가 뒤에서 등에다가 칼을 꽉 꽂는 사람이 A형이 아니야. 내가 아니 너 어떻게 말 표현을 그렇게 무섭게 하냐. 네가 A형이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속에서 꼭 하고 있다가 언젠가 내가 틈만 보이면 복수할 기회를 노리대니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 조심해야 돼. 엄마가 좋다 그러는 A형들이 잘못하면 엄마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쟤도 참 대단한 애다. 나한테 저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어?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A형들이 그런 성향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생각이 많고 자기 안에 이렇게 빠져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소가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속병, 우울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형이 A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리를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이때 이 분통을 터뜨리는 강도가 얼마큼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묻지마 살인. 네? 묻지마 살인. 예,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 들어가 보면요 인격 장애라고 하지만요 무언가가 자기 상처에 있는 거를 확 누르고 있는데 이거 이제 엉뚱한 방법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격적인 사람은요 스스로를 궁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게 좋은 게 아니죠. 길게 보면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공격적이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은요 자신을 들들들들 볶아요. 이 스트레스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그 자기를 컨트롤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점이 딱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이요. 그리고 막 뭔가를 막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미리 막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막 자기가 막 과부하가 막 걸리는 거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몹시 불쾌한 상태로 항상 따지기를 좋아해. 이 공격적인 사람들은요. 그리고 뭐예요? 싸움거리를 찾아.
우리가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졌는데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막 갑자기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이게 무슨 말만 하면 싸움 분위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만나보셨을 거예요. 왜 쟤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쏙 이상해져 그런 사람이 있고 우울해하고 있다가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해피하게 막 웃으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사람 있잖아요. 요번에 뭐 박미선? 맞나요? 네. 죽은 사람. 박미선이 박미선 예. 엄마랑 같이 동반 자살했잖아요. 개그맨인데. 나 장로님 이야기 해줘서 알았어. 박미선이 개그맨. 고려대 나온 애야. 고려대 나오고 수제더라고요. 몸매도 좋고. 네.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아이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기에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생긴 거에 대해서 막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은 나같이 생긴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이러고 굉장히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했던 애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됐는가를 생각하니까 사실상 자기 안에 있던 아픔을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 걔는 건강한 자기 그 긍정성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밝고 그랬지만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이 엄청 크면서 이미 우울이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울증은요. 우리가 귀신의 역사라고도 보지만요. 이미 우울증의 그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요. 뇌 호르몬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우울증 치료는 함께 가야 돼요. 절대 막 예수 이름으로 모양하는 막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친구가 우울증이 걸려서 지금 그 친구가 3급 판정까지 2급 판정까지 받았어요. 이 우울증을 오랫동안 하다가 우울증이 이제 오래되면 이제 조울증까지 와요. 확 힘이 올랐다 막 떨어졌다 막 이게 막 이상 기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그 친구가 이제 그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얘기했더니 저는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기도해 이랬어요. 제가 우울증 치료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그냥 다 무기력해갖고 다운이 되고 아무것도 여러분요 이게 사람의 감정인데 그냥요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아무리 내가 생각을 바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막 심한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있다가 엄마 앞머리도 이상하니까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격이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그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다 덮고 그냥 그래도 말씀으로 이러고만 있으니까 내 안에 이게 쫙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벌써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테스트를 하니까 심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이제 의사랑 이렇게 하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딱 묻더라고요. 그래도 상담학을 어떻게 또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알 건 뚫어지게 아는 거예요. 지가 아는 거 하고요. 저를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게 학문으로 아는 거하고 저를 아는 거. 여기로 알아도요. 내가 나를 분간을 못 하겠는데. 그랬더니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미 그 감정을 내가 컨트롤 해놓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기도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들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상담하시면 큰 사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자살했잖아요. 그 뭐 최진실부터 시작하면 다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불가항력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김 목사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저기 뭐야. 아버지께로 집으로라는 찬양 부른 그 복음서 그 목사님 있어요. 그 갑자기 내가 그분이 왜 이렇게 서울대 나오시고 가요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가수로 있으시다가 CCM을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되셨어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자살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예리해요. 그리고 뭐 단호해요. 해야 되는 얘기 그거 근데 복음적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 저기를 가지고 막 말씀을 막 하는데
토요일 날 자살하셨어. 설교 준비하다가. 당신 서재에서. 극심한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목회자들이 우울증 많아요. 남 모르는 네. 자기만. 자기가 그런 거를 다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다 내놓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혼자 내면에서,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요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 우울증 단계가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뭐 절대 자살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자살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 메시지를 주일날마다 틀면서 반포 쪽에서들 청년들이 많아요. 모이는데 그 해놓고 그분의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저런 목회자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런 목회자가 왜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병이라니까요. 자기가 이 호르몬, 인간의 이 번연계와 전두엽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빨리 옆에 사람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캐치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길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그 박미선이라는 친구를 했어요. 엄마도 이미 우울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반 자살했죠. 엄마는 아니었으면요 그 딸을요 거기서 끌고 나와야지요. 너 혼자 못 보낸다. 어디를 같이 가시려고? 같이 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예, 이거를 정말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